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는 그게 아마 캐나다가 제일 재밌죠. 캐나디안 달러가 제 슈퍼챗 중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캐나디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SDR 바스켓 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화폐로 인정되는 게 여기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원자재들 중에서 럼버 이런 것들을 캐나디안 달러로 하는 캐나디안 달러로 거래해야 되는 원자재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달러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화폐고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위안화도 국제화폐로 만들려고 히토류냐 기타 등등을 위안화 결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중국이 그랬죠.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 대항해 시대 이후로 처음에 국제화폐가 된 게 은이었고 은이 그렇게 된 이유는 중국이 지정은제를 통해서 은으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고 재밌어요 여러분. 금속 은 자체가 이제 대항해 시대에서 그 국제 결제 수단이 됐을 때 이제 유아미 은광 그리고 여기 포토시 은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 하고 아무튼 이 기축통화국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보면 국제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축통화국을 누가 먹냐. 그래서 기축통화국을 먹은 미국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재정적자거나 무역적자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 찍으면 되잖아. 우리는 무역적자면 IMF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무역적자면 돈 찍으면 되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도 부르냐 세뇨리지 특권 내지는 제국의 프리미엄 이렇게도 부르죠. 제국의 프리미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는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찍으면 되지롱. 어씨 졸라 부럽네. 그런데 그러니까 찍으면 되지롱이 되니까 자기가 찍은 돈이 자국 내에서 고이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세계를 뻗어나가서 전 세계의 그 화폐 발행의 인플레이션 조세를 전 세계에다 부과할 수 있는 거. 그게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통화 발행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조세.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면 세금을 걷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원화는 우리가 원화를 우리가 찍으면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니까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우리가 독박을 쓰니까 그런데 기축통화국은 자기네들이 발권을 한 게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찍은 돈으로 위한 인플레이션을 자기네들이 독박 쓰지 않죠. 사실 약간 양아치 짓이에요. 졸라게 부러울 뿐이지. 유경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같이 여러분 이분 국제화폐 되고 기타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해외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취득을 해도 기축통화국 비슷하게 그리고 SDR 파운드 그리고 이제 그 IMF SDR 그거 특별 인출권이 쉽게 생각하면 얘기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IMF 사태가 터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98년 같은 그런데 IMF에 돈이 없어. IMF에 기금을 모은 거잖아요. IMF는 펀드잖아요. 기금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금융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IMF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IMF가 각 나라로부터 거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특별인출권으로 그러니까 특별인출권이 IMF 특별인출권이 여러분 발권행위랑 비슷한 거라고요. SDR이 스페셜 드로우 라이트이라고 하는 게 SDR. 그래서 SDR 바스켓 통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이제 기축통화라는 국제적인 법적인 지위인데, 법적인 지위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국제화폐 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여러분 해외 자산이 얼마 정도 규모가 되죠? 일본이 해외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네들이 또 해외 빚진 부채도 있고 뭐도 해가지고 그거 하면 순 대외 자산을 일본이 4조 7천억 달러인가 그래요, 여러분. 해외에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자산 10조 달러가 넘고 순 그게 4조 7천억 달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무역 적자가 났을 때도요,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는 나지 않았어요. 해외 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그렇죠. 통화량 발행해서 양적 완화 시키는 것 중에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그렇게 또 얘기하고. 일본 대외 자산 규모. 일본 대외 자산 규모가 손 자산이 우리나라 357조 1550억 엔 이러네요. 357조 150억 엔 357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하면은 3,700조. 28년째 세계 1위. 와, 2019년입니다. 씨, 여러분 일본 만만히 보면 안 돼요. 28년째 세계 1위입니다. 28년째. 대외 순자산 3,700조 원. 4조 달러까지는 안 되는군요. 3,700조. 병아 이중국적자잖아 너. 좋겠다 야. 그러면 한국 대외 순자산. 아이고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요. 아유 이런 씨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는 6,092억, 우리도 꽤 많아요 여러분. 6,092억 달러예요. 6,09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700조는 됩니다. 응? 우리도 여러분 700조는 되네요. 우리도 여러분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순대외 금융자산이 6,000억 달러, 그러니까 700조 가까이 돼요. 일본이 3,700조, 우리는 700조. 이야, 이 정도는 되는 겁니다. 미키님 감사합니다. 얼마 차이인가요? 3,000조 차이요. 3,000조 차이요. 3,000조 차이. 700대 3,700.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우리가 이게 국제 이런 거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좀 황당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건 여러분 계속 우리가 시도는 해야 돼요. 미국에 여러분 야구 카드 있죠. 야구 카드, 트레이딩 카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뭐 몇십억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류라든지 이런 문화 자산.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다가 한류 교역사를 만들어라. 한류 거래소. 한류 상품 거래소를 만들어요, 여러분. NFT가 됐다. NFT 앤드 실물 이런 거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한류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한류 거래소가 상품 거래소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니네 나라 돈으로 10,000원이야. 이거 해서 이거 하면 얼마예요? 요거 10,000원이야. 그런데 한 우리나라 돈 원화로는 25%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돈으로 사면은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이 10,000원 가지고 원화를 사면 이 원화로는 7,000원. 그러면 7,000원에 사고 남네? 이러면 걔네가 뭐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걔네가 원화를 사잖아. BTS 카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할인을 해주는 거야. 할인을. 그리고 이제 그걸 점점 해서 나중엔 25%지만 나중에 5%만 할인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원화 수요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그 구독 경제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 한류 팬들이 한국에 관광 올 때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한국의 한류 팬으로서 뭐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뭐를 하면서 원화를 자꾸 획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우리도 이건 기회다. 전략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자산시장 어느 정도 규모만 돼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만 되면 여러분 이게 외환시장이라는 게요. 실제 결제의 1000배가 거래가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원화가 국제적으로 1조에 대한 원화 수요가 있으면 외환시장에서는 1,000조가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카지노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욕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제를 있잖아요. 결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하루에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외환 거래 규모가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루 외환 거래 규모.
우리나라에 하루 동안 딱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외환 거래 규모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 퀴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결제 금액의 1000배의 외환 거래가 벌어진다. 이 기축통화국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오늘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이걸 비현실적이라고만 보실 수도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 68조입니다. 68조.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역대금 결제가 이렇게 되겠어요? 하루 동안 하루 평균이 68조였어요. 2021년 하루. 무역대금은요 여러분 이거에 1000분의 1 될까? 100분의 1 될까? 우리나라가 무역대금이 많은 결제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몇 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화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NFT 시장이라든지 그 오타쿠 시장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자산 규모 자산으로 1조 정도만 만들어놔도 국제화폐로서 국제통화로서 뭐지 왜 이렇게 왜 달러 수요가 높아? 그러면 여러분 투기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60억 달러가 아니죠. 68조면 100억 달러가 10조인데 하루에 600억 달러, 하루에 500억 달러 이상, 550억 달러 정도가 거래된다는 건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입 규모가 얼마냐면 수입 규모가 2021년에 우리나라가 수입액이 우리가 수입 규모 한국 수입 규모 얼마죠? 한국이 수입 규모가 5천억 달러, 5,500억 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6천억 달러였구나. 2021년 6천억 달러로 하면 여러분 그 6천억 달러는 365로 할까요? 6천억 달러를 나누기 365 하면은 하루에 16억 달러란 말이에요. 하루에 수입 대금으로 수입하는 돈을 대금하는 게 여러분 16억 달러를 하는데 근데 외환 거래는 얼마를 한다는 얘기예요. 외환 거래가 지금 55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니까 68조면 550억 달러 정도 550억이 아니야. 거의 600억 달러라고 할게요. 그럼 600 나누기 16 해봐. 600 나누기 600 나누기 16 하면 얼마예요? 37.5 37배네. 그냥 외환 거래 규모가 상품 결제하는 것보다 상품 결제 말고 뭐 자산 시장이 자본 시장이 됐건 뭐가 됐든 이렇게 결제하는 게 37배, 38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화로 구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내지는 상품이 문화 상품이 됐건 뭐 그 아이돌 카드가 됐건 뭐 이런 식으로 원화 자산 시장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만든다라는 건 여러분 되게 한번 계속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기축통화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거에 대해서 기축통화국이 되면 좋고 구축통화국이 되려면 대단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파워로 한국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한국 원화로 결제하는 시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재정 건전성이나 기타 등등을 대단히 높게 만들고 나중에 경제 위기나 기타 등등 나왔을 때 우리가 G7 회의에 한미동맹의 수준을 높여서 G7의 G8으로 항상 서방 세계의 신질서의 파트너로 되고 미국이 파병 가질 때 잘 파견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이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났을 때 SDR 바스켓 통화를 확대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원화를 편입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를 여러분 지금 단시간이가 아니라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실질적인 작전을 짜고 한 50년 계획으로 하면 기축통화국의 일원이 될 수도 있지.